새벽 2시 37분 브라질리아의 밤은 아직 깊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는 경비원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실 디지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아나 루이자 코스타의 스마트폰은 쉬지 않았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알림 숫자가 3자리를 넘어 4자리가 됐고 다시 5자리로 치솟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나 루이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33년 인생에서 그녀가 새벽에 잠을 깬 이유는 늘 위기였다. 장관 실언, 대통령 지지율 폭락, 외교 스캔들 유출. 그녀는 그런 새벽을 수십 번 보냈다. 하지만 오늘 화면에 뜬 것은 그 어떤 위기와도 달랐다. 사진 한 장이었다. 브라질 영부인이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 캡션은 단 한 줄이었다. 영부인 한복 입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브라질이 뒤집혔다. 리우데자네이루 기준 오전 3시의 조회수 430만이었다. 새벽 5시가 되자 1200만을 돌파했다. 댓글창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낯선 한국어가 뒤섞여 폭발하고 있었다. 언론사 문의 메일이 43통 쌓였고 AP통신 기자는 공식 입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3번이나 보냈다. 아나 루이자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직업적 계산을 시작했다. 10년간 브라질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국민의 눈물도 환호도 분노도 전부 숫자로 읽었다. 여론은 관리하는 것이고 감정은 전략으로 환산하는 것이었다.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고 무기였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설명이 안 됐다. 정치 스캔들도 아니었다. 경제 충격도 아니었다. 외교 사고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진 한 장이 2억 인구 국가의 여론을 이토록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아나 루이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식이 틀렸음을 의심했다. 그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3단어를 쳤다. 한국, 한복, 문화 파급력. 숫자들이 쏟아졌다. K-팝 글로벌 매출,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시청 시간, 한식 세계 확산 통계, 한복 SNS 언급량 연도별 추이. 아나 루이자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점점 느려졌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다. 이건 규모가 있는 무언가였다. 조용하지만 깊게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세대를 넘어 이미 브라질의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그 침투의 전체 규모를 단번에 드러낸 것이었다. 아나 루이자는 새벽 내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인정했다. 자신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틀 뒤 오전 10시 대통령 집무실 회의가 시작됐다. 남미 순방 일정 최종 조율 회의였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외교 참모들이 각국 일정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아나 루이자도 자리에 앉아 디지털 여론 브리핑 자료를 손에 들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영부인이 말했다. 저는 한국을 먼저 가고 싶어요. 회의실이 정지했다. 외교 수석이 헛기침을 했다. 의전 담당관이 자료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올려다봤다. 아나 루이자의 손가락이 볼펜 위에서 멈췄다. 남미 순방 일정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없었다. 아시아 방문 자체가 이번 회기에 없었다. 외교 의전상 전례가 없는 요청이었고 일정을 재조정하려면 최소 2달이 필요했다. 외교 수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부인, 이번 순방은 남미 지역 협력 강화가 목적이라. 저 알아요. 영부인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 보셨죠? 제 사진 한 장으로 브라질이 그렇게 들썩였어요. 국민들이 한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외교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엔 다른 의미의 침묵이었다. 아나 루이자는 빠르게 계산했다. SNS 조회수, 언론 반응 온도, 지지율 곡선 예측, 문화 외교 파급력 계수. 10초 안에 숫자들이 조합됐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다. 오히려 영부인의 말이 맞았다. 이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전략적 실패였다. 대통령이 천천히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웃었다. 좋아요. 한국 먼저 갑시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외교 수석이 경악한 얼굴로 회의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의전 담당관이 급하게 전화를 꺼냈다.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일정 재조정 가능성을 속삭였다. 아나 루이자는 조용히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한국 문화 외교 전략안 초안. 드라마 한 편에 빠진 영부인의 취향이, 한복 사진 한 장이 지금 이 나라의 외교 일정을 바꾸고 있었다. 아나 루이자는 그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설렜다. 그 감정이 낯설어서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인천국제공항. 오전 11시 22분. 비행기 트랩을 내려온 아나 루이자의 발이 공항 터미널에 닿는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브라질리아 공항을 떠올렸다. 리우 갈레앙 공항을 떠올렸다. 언제나 시끄럽고 사람들이 뒤엉키고 어딘가 냄새가 섞이고 안내 방송이 소음과 섞여 들리지 않는 그 풍경들. 인천공항은 달랐다. 바닥이 빛났다. 아침 햇살이 유리 천장을 타고 쏟아지는 로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소음이 없었다. 모두가 안내선을 따라 움직였다. 줄은 정확하게 지켜졌다.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카트가 흔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다. 아나 루이자는 수행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국빈 방문 대비해서 특별 정비한 거죠? 수행원이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했다.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아나 루이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직원의 미소가 인위적이지 않았다. 관광 안내 책자처럼 연습된 친절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웠다. 어린아이가 짐 카트에 매달려 장난치는 걸 직원이 웃으며 제지했다. 외국인 여행객이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자 지나가던 시민이 먼저 다가가 안내했다. 카메라도 없었다. 관중도 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 아나 루이자는 오랜 직업 경험 속에서 단련된 냉정한 눈으로 그 광경을 스캔했다. 그리고 도달한 결론은 예상 밖이었다. 시스템이 만든 질서가 아니었다. 어떤 나라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생긴다. 감시가 있어야 청결이 유지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보이는 것은 강요된 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제도가 아니라 문화였다. 아나 루이자는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조용히 메모했다. 공항 하나가 나라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아나 루이자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전통시장이란 곳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했다. 활기차고 시끌벅적하고 바닥이 약간 젖어 있고 생선 냄새가 배어 있고 계산은 흥정이 기본인 그런 곳. 광장시장의 입구는 그 예상을 입구부터 무너뜨렸다. 아치형 천장 아래로 좌판이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다. 사람들이 붐볐지만 걸어다닐 공간이 확보됐다. 각 가게 앞에 메뉴와 가격이 표시됐다. 흥정이 아니라 정찰제였다. 영부인의 발걸음이 한복원단 가게 앞에서 멈췄다. 노인 장인이 배틀 앞에 앉아 손으로 실을 걸고 있었다. 여드는 됐음직한 손이었는데
그 손이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리듬이 있었다. 수십 년이 쌓인 리듬이었다. 조수가 옆에서 천을 염색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식물성 염료. 손으로 직접 두드리는 방식. 한 필의 천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아나 루이자가 물었다. 이 방식 그대로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계를 쓰면 훨씬 빠를 텐데요. 조수가 통역을 거쳐 답했다. 빠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천의 가치는 이 시간 안에 있으니까요. 아나 루이자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영부인이 직접 원단을 골랐다. 짙은 남색 비단이었다. 손으로 만지자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장인이 원단을 펼쳐 보이며 문양을 설명했다. 모란, 봉황, 학각각의 문양에 담긴 의미가 달랐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었다. 건강, 번영, 장수. 수백 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천 위에 새겨져 있었다. 아나 루이자는 그날 광장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장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원단 가게를 나오자 골목 안쪽에서 기름 냄새가 풍겨왔다. 할머니 한 분이 넓적한 철판 위에 빈대떡을 굽고 있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초록 부추와 노란 녹두가 섞인 납작한 전병이 가장자리부터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다가 천장 환풍기로 빨려 들어갔다. 영부인이 멈춰서 들여다봤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집게로 빈대떡 하나를 집어 종이 위에 얹어 내밀었다. 자, 드셔봐요. 통역이 전달했다. 영부인이 살짝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받았다. 한 입 베어 물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했다. 고소한 녹두 향이 입안에 번졌다. 영부인이 맛있다고 했다. 통역이 전달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영부인이 지갑을 꺼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됐어요, 됐어. 멀리서 왔으면 됐지 뭘. 통역이 전달했다. 영부인이 눈을 깜빡였다. 아나 루이자도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다.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장사꾼의 홍보 전략이 아니었다. 특별 대우도 아니었다.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그 이유 하나였다. 할머니는 이미 다른 손님의 빈대떡을 뒤집고 있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벤트가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아나 루이자가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한국 영부인이 자연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잠시 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확인하니 한국 영부인이 몰래 계산을 맞춰놓은 것이었다. 돈을 거절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아나 루이자는 그 장면을 메모하지 않았다. 메모할 수가 없었다. 이건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무언가였다. 오랜 시간 데이터와 전략으로만 세상을 읽어온 그녀가 처음으로 수치화를 포기한 순간이었다. 배려가 공기처럼 돌아다니는 나라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아나 루이자는 박물관 일정을 좋아하지 않았다. 유물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는 사진 말고는 딱히 활용할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디지털 여론 전략가에게 박물관은 늘 지루한 외교 의뢰였다. 그런데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브라질 카니발 축제의 기억. 특별 전시 현수막이 박물관 정면 입구에 크게 걸려 있었다. 한국민속박물관에 브라질 카니발 특별전이 마련돼 있었다. 영부인 방문에 맞춰 준비된 것이었다. 삼바의 역사, 카니발 의상의 변천, 리우 카니발의 사회적 의미. 브라질 문화가 한국 박물관 안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아나 루이자는 천천히 전시를 걸었다. 자국 문화를 타국 박물관에서 보는 것은 묘한 경험이었다.
익숙한 것들이 낯선 시각으로 정리돼 있을 때 비로소 그 문화의 윤곽이 보였다. 삼바가 어디서 왔는지, 카니발이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축제인지 아나 루이자는 자기 나라 문화를 서울에서 다시 배웠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안내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 박물관은 18만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관리된다고 했다. 유물 하나하나의 고해상도 이미지, 3D 스캔 데이터, 관련 역사 기록이 연결됐다.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아나 루이자가 물었다. 왜 디지털화에 이렇게 투자합니까? 직원이 답했다. 유물은 언젠가 닳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닳지 않으니까요. 아나 루이자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기록이 닳지 않는다. 그녀는 10년간 정부 이미지를 관리했다. 잘못된 순간을 지우고 불리한 기사를 묻고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했다. 그것도 기록의 관리였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기록을 다뤘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 닳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아나 루이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청와대 국빈 만찬장. 오후 7시. 조명이 낮게 깔렸다. 테이블 위에 청아백자 그릇들이 놓였다. 국악 연주가 낮고 깊은 음으로 공간을 채웠다. 외교관들, 수행원들, 양국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브라질 영부인이 입장했다. 남색 비단 한복이었다. 광장시장에서 노인 장인이 직접 맞춘 것이었다. 모란 문양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치마폭이 천천히 걸음을 따라 흔들렸다. 발걸음마다 천이 움직이는 방식이 걸어다니는 그림 같았다. 만찬장이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취재기자 전원의 셔터가 동시에 울렸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번졌다. 그리고 한국 영부인이 맞은편에서 나왔다. 같은 모란 문양이었다. 다른 색이었다. 연분홍 한복이 만찬장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같은 문양, 다른 색. 미리 맞춘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계획된 것인지 우연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아나 루이자는 그 장면을 보며 10년 경력의 홍보 전문가로서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홍보팀도 이 장면을 기획할 수 없었다. 장인의 시간이 만든 것이었다. 광장시장 골목이 만든 것이었다. 수백 년 이어진 염색 기술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 기꺼이 걸음을 멈춘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든 것이었다. 한복 두 벌이 두 나라의 언어를 넘어 무언가를 연결하는 순간이었다. 아나 루이자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그냥 오래 바라봤다. 눈에 담았다. 이건 기록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먼저인 순간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브라질 수행팀이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날 밤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이었다. 호텔 방. 새벽 1시. 아나 루이자는 노트북을 열었다. 외교 보고서를 써야 했다. 방문 성과, 문화 외교 효과 분석, 향후 전략 제언. 양식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상단의 제목도 입력돼 있었다. 브라질과 한국 문화 외교 성과 보고서. 그녀는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한참 바라봤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나흘이 빠르게 흘렀다. 인천공항 바닥의 빛. 할머니의 빈대떡. 배틀 앞에서 멈추지 않던 노인의 손. 디지털 아카이브 화면. 모란 문양 두 한복이 나란히 선 만찬장.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흐르던 서두르지 않는 무언가. 이것들을 어떻게 성과로 환산하는가. 조회수, 파급력 지수, 우호도 변화 퍼센트.
아나 루이자는 오랫동안 그 질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질문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제목을 지웠다. 그리고 새 제목을 입력했다. 나는 한국을 몰랐다. 이제는 안다. 그리고 썼다. 공항 하나가 나라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전통시장이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것. 할머니의 빈대떡 한 장에 국가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것.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방향으로 역사를 대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복 두 벌이 외교 무대 위에서 어떤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나 루이자는 새벽 4시까지 썼다. 보고서가 아니었다. 분석도 아니었다. 전략 문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10년 동안 국가 이미지를 숫자로 관리해온 여자가 처음으로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힘을 만났다는 고백. 리스크를 계산하던 사람이 리스크 계산을 멈춘 이유에 대한 고백. 문서를 저장했다. 파일명은 바꾸지 않았다. 아나 루이자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의 새벽을 내려다봤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넓게 흘렀다. 강변 불빛들이 수면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저 강이 수천 년을 흘렀을 것이었다. 나라가 바뀌고 전쟁이 지나가고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동안에도 그냥 흘렀을 것이었다. 아나 루이자는 그 새벽 처음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서울을 바라봤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나라.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질서. 제도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문화. 그리고 생각했다. 이 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었다. 직업적 판단도 아니었다. 그냥 진심이었다. 브라질 대통령실 디지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아나 루이자 코스타는 귀국 후 처음으로 공식 보고서 대신 개인 에세이를 언론에 기고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나는 한국을 몰랐다. 그 글은 사흘 만에 브라질 전역에서 220만 회 공유됐다. 댓글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나도 몰랐다 한국에 대하여. 이제